안녕하세요. 핑크노트 꼭쌤입니다. 네, 최근 국가고시 정리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간호학에서 나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특징적으로 기관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기관지가 좁아지는 이유는 객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랫동안 흡연을 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이고요.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좁아지게 되는 지금 확연하게 좁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좁은 통로를 지나갈 때 나는 대표적인 소리, 천명음이라는 것을 호소하는 질환을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그 많은 객담으로 인해서 기침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좁은 통로를 지나가고자 할 때 생기는 쌕쌕거리는 호흡 소리라고 해요. 다른 말로 천식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쌕쌕거리는 호흡 소리가 아주 특징인 질환입니다. 자, 여기에서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나중에 폐포가 허탈된 모습 보이시나요? 완벽한 꽈리 형태여서 공기가 들어오고 이 폐포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모세혈관에 의해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공기가 과도하게 정체되면서 꽈리가 이렇게 허탈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흉부를 위에서 보면 마치 오크통의 그 술통처럼 앞뒤가 원래 가느다랗게 되어져 있고 옆으로 넓은 흉곽이어야 되는데 앞뒤로도 둥그스름한 형태의 흉곽이 되더라. 이거를 술통형 가슴이라고 하고 폐기종, 즉 폐 안에 공기가 많이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에서 대표적으로 술통형 가슴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통 COPD라고 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하나의 단일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으로 됐다가 폐기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을 둘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분류로 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환자에게 간호를 해줄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간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료 및 간호는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원인을 제거해 주면 좋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환자 증상으로 우선 눈에 딱 띄는 게 객담이 많대요. 기침은 객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방어기전, 보상기전이기 때문에 기침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진해제를 주거나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우리가 좀 통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간호의 부분에는 우선 객담을 어떻게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천명음, 쌕쌕거리는 호흡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천명음을 어떻게 개선시켜 줄 것인가. 술통형 가슴 이렇게 변한 거를 요거는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다만 안쪽에 많이 포획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호흡곤란은 좀 완화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술통형 가슴, 즉 안쪽에 공기가 많이 포획되어져 있는 상태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접근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우선 객담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제가 지금 첫 번째에 거담제라는 걸 써놨는데요. 거담제 중에 사실 가장 좋은 건 수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환자 호흡기계 질환이 있다면 습도를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천명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기관지 확장제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자, 기관지 확장제는 좁아진
네, 이게 거담주를 쓰게 되면 우선 약간 넓어질 수 있죠. 객담이 빠져나가면서 공간이 좀 넓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기관지 확장제를 쓰게 되면 좀 더 기관지 내강이 넓어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는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있다 그러면 꼭 써야 되는 약물로 보시면 돼요. 자, 종류로는 교감식명 모방제로도 이야기하는 에피네프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필린, 그리고 네뷸라이저 형태로 많이 쓰는 벤토린이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포획되어져 있는 흉곽 안에 꽉 막혀 있는, 왜 막혀 있느냐? 통로가 좁아서 밖으로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잘 내보내기 위한 방법,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흡기의 비율보다 호기의 비율을 좀 더 높이시면 좋은데 우리가 입을 벌리고 호흡을 내쉬는 것보다는 입술을 오므릴 때 호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을 오므린 상태로 호기를 한다. 입술 오므리고 호기를 해서 약간 1대2 정도 호기가 더 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걸 우리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난히도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자위는 호흡곤란 있을 때 해야 하는 기본 자세죠. 흉곽이 최대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꼭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 있으면 부속근을 많이 쓰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부속근이란 원래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횡격막, 늑강근 이 정도의 근육을 쓰게 되는데 호흡곤란이 있으면 목과 어깨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육의 움직임이 늘어날수록 칼로리 소모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중이 좀 많이 빠지시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체중을 좀 보충해주고 환자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열량 식이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면 또 환자 배불러서 숨쉬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산소 줄 수 있는데 저농도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환자가 호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농도 산소는 주지 않고요. 저농도의 산소를 주는데 방법은 지금 보시는 방법은 비강 캐뉼라이고요. 비강 캐뉼라로 주는 게 좀 일반적이고 혹시나 정확한 농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벤츄리 마스크라고 하는 형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츄리 마스크의 키워드는 정확한 농도라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써놓은 거는 사실 파란색, 빨간색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천식이라던가 호흡기계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양증 완화 간호이고요.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간에 문제가 생겨서 소양증이 생긴 황달 환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소양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려움증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서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 중에 이제 수두나 홍역과 같은 발진성 질환이거나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이죠. 또는 간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폐쇄성 황달. 근데 폐쇄성 황달은 사실 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담관에 문제가 생기는 뭐 담석증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뭐 간에 암이 생겨서 종양이 생겨서 담즙 배설이 잘 안 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폐쇄성 황달은 특징이 담즙 배설이 차단된 거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간질환 부분에서 황달을 다룰 때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소양증이에요. 자, 소양증은 가려운 걸 좀 완화시켜주고 사실 환자한테 절대 못 긁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가렵게 되면 어떻게든 손이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긁어가 아니라 절대 긁으면 안 돼가 아니라 손톱처럼 날카로운 곳, 지저분한 것으로 긁어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바닥면 같은 곳으로 살살 쓸어주거나 만져주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안에 세균이 많아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손톱으로 긁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치료 및 간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선 시원한 환경 중요합니다. 환자가 더운 환경에서 땀을 내게 되면 더 가려워요. 그래서 시원한 환경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손톱 밑에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톱을 짧게 깎는 게 중요하고요. 목욕의 종류 많이 물어봐요. 미온수는 말 그대로 미지근한 정도의 물인 거고요. 중조 목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물에다 타서 목욕을 시켜주는 거고요. 전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옥수수 전분 아니면 감자 전분 물에 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로 목욕을 시켜주면 소양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항알레르기 약물이라고도 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가끔 소양감 때문에 신체보호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신체보호대는 항상 최소한으로 억제제를 적용하는 게 우선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답으로 나올 때에는 장갑 억제대가 가장 답으로 많이 책정이 되고요. 만약에 너무 어린 영아다라고 하면 좀 예외적으로 팔꿈치 보호대가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팔꿈치 억제대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누구를 고를 것인가의 키워드를 보셔야 되는데 그냥 소양감 그러면 장갑 억제대라고 봐주시고요. 너무 어린 영아라고 하는 느낌이다. 그러면 팔꿈치 보호대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양감 완화를 위한 간호도 정말 문제에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꼭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성 간호에서 나오는 유산의 종류인데요. 자, 유산은 임신 전반기 출혈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종류로는 지금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계류유산 나와져 있고요. 그림으로는 네 가지지만 우리 이 불완전 유산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임신 20주 이내에 임신이 종결되는 걸 유산이다라고 하고요. 자연유산, 인공유산 나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아이들은 다 자연유산에 해당되는 아이입니다. 자, 먼저 절박유산을 보시게 되면 절박유산은 임신 전반기에 생기는 초기에 생기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자궁경과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혈이 소량 있고 그리고 복통도 아주 약하게 있는 정도? 이게 트레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있거나 있다 없다 양성 음성을 약간 이제 섞었을 때 우리가 의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쓰게 돼요. 그래서 출혈이 약간 있고 복통도 심하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키워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궁경관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안정을 하게 되면 임신 유지 가능합니다. 임신 유지 가능. 자, 그런데 절박유산에서 더 많이 진행된 게 불가피유산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관이 개대되고 있고 양막도 파열됐죠. 자, 그래서 이 불가피유산의 키워드 그러면 우선 출혈의 양이 많습니다.
출혈의 양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복통도 심하대요. 자, 근데 이 특징만 보지 마시고 더하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막, 즉 태반이 파열되고 그리고 자궁 경관까지 개대되는 문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유산된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방 유산과 불가피 유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불완전 유산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태반 떨어진 그림 보이시나요? 태아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궁경관도 개대되면서 태아가 살짝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자, 불완전 유산도 있고 완전 유산도 있어요. 이렇게 태아나 일부가 자궁 안에 남아있으면 불완전 유산이고요. 완전 다 밖으로 배출이 되면 완전 유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출됐느냐에 따라서 불완전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완전 유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쪽에서 구분하는 거랑은 좀 내용이 다르죠. 자, 이번 국가고시에 나왔던 것은 계류 유산이에요. 계류유산은 정말 큰 특징을 갖고 있죠. 그 특징이 뭐냐면 태아가 몸 안에서 사망한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태아의 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인체에 남아져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로 통증이나 출혈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키워드 뭐가 있냐? 산모에게 오히려 출혈성이 문제인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코피나 이런 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계류유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태아가 사망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계류유산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성에서 아주 중요한 유산까지 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고맙습니다.